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2회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의 사회를 맡은 전문 MC 이승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환호로 본 행사의 제3권역 개회식의 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12회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3권역 개회식을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행사를 위해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과 그리고 심사위원분들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힘찬 환영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법무부 대전 솔로몬 파크의 윤용범 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쁜 시간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엔 오늘 경연을 함께해 주실 심사위원분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먼저 고등부 형사 부문을 맡아주신 심사위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창원 교수님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다음은 대전지방변호사회 양지혜 변호사님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등부 형사부문 마지막 심사위원님이십니다. 다음은 대전지방검찰청 홍등불 검사님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고등부 민사부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세일 교수님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환영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변호사회 이정희 변호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박건태 검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대회 준비하시느냐 좀 많은 시간 노력 들여서 준비하셨죠? 긴장 많이 되시나요? 목소리는 아까 좀 컸는데 지금 갑자기 긴장이 밀리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만큼 열심히 성의껏 실력을 발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법무부 대전 솔로몬 파크 윤용범 소장님의 격려 말씀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모실 때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회가 솔로몬 노파크에서 이루어지는 경연대회인 만큼 지혜로운 재판이라고 알고 있는 솔로몬 재판의 깊은 의미를 되새겨보며 법과 사법 절차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연대회를 마치고 돌아간 후에도 법은 소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자유와 권리를 빼앗는 것을 막아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다는 법의 정신을 깊이 인식하고 일상 속에서 부딪히는 사회적 문제를 법의 지혜로 풀어보는 여러분들의 고민과 열정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참가팀 모두 그동안 갈고 닦아온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여 즐겁고 후회 없는 경연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소장님의 에너지를 가득 받아서 오늘 우리 친구들이 발표하는 데 있어서 있는 힘껏 온 힘을 쏟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심사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로 사건의 유의성 20점, 재판 진행의 적정성 45점, 발표 능력과 청중의 반응 15점, 심사위원과의 질의응답 20점 등 총 100점 만점으로 심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개별 심사위원들의 심사 점수를 합산해서 최종 순위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경연 시간은 재판 속의 3분을 포함을 해서 총 30분간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30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1분당 1점이 감점이 되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연이 끝나고 나면 약 10분간의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 또한 좀 철저하게 준비해서 임해 주시면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개회식을 마치고 본 첫 번째 발표 순서를 좀 가져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우리의 긴장감과 조금 불안함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함께 화이팅 외치고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이름과 함께 오늘 좀 잘해봐야지라는 마음으로 화이팅 외치면서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아마 첫 번째 팀이 가장 떨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친구들의 에너지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외치면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좋습니다. 자,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본 경연 첫 번째 발표팀의 그 시작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법 제257조 상해죄,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에 의해 기소하는 바입니다. 저는 사실 연인 간의 사소한 다툼으로 법정까지 온 것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제 일거수일투족을 찍어 보내고 밤에도 따라오고 정말 무섭고 힘들었습니다. 밤에 따라가기도 했지만 항상 아침에 여자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500만 원 빌려준 건 싹 입 닫아버리고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받은 상황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전치 4조의 상해를 입게 했죠. 그럼 별이가 저를 먼저 쳤고 떼어내려다가 일어난 실수였습니다.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과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참작하시어 조금이라도 형량에 낮춰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12회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제3권역 첫 번째 고등부 형사부문 발표팀입니다. 첫 번째 팀이니만큼 많이 긴장할 수도 있는데요. 힘찬 박수로 격려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팀 국제고등학교 친구들을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증인석 앞에 일렬로 설까요? 증인석 앞에 일렬로 서서 단체 인사 후에 그리고 구호 준비한 게 있으면 구호 외치고 바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배웁니다. 세상을 배웁니다. 잘 배우겠습니다. 저희는 국제고등학교 베리타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제고등학교 베리타스 팀이고 지도교사 신성은입니다. 저희 팀이 출품한 시나리오 제목은 저기 보시면 아시듯이 싫다는데 왜 이래입니다. 요즘에 굉장히 매스컴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연인 간의 이별 후에 생길 수 있는 스토킹 문제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형사재판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소송 대상자는 연인이었던 피고인 안보네와 피해자 이별애입니다. 사건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경 사건의 피고인인 안보네와 피해자 이별애는 연인 관계였습니다. 피해자와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점이 불만이었던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위치 추적 어플을 설치합니다. 이를 계기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2016년 12월경부터 미행, 협박과 같은 스토킹 행위를 지속합니다. 피고인의 스토킹 행위가 시작된 한 달 후인 1월 3일 피해자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지만 증거 부족 및 사항이 경미함을 이유로 피고인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후 피고인의 스토킹 행위는 더욱 심해졌으며 급기야 2017년 2월 7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합니다. 1시간 후 집으로 귀가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사주의 상해를 입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재판의 주요 쟁점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피고인의 지속적인 스토킹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4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두 번째,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무단 침입한 것이 형법상 주거침입죄 성립되는지 여부입니다. 세 번째,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행위가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본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곧 재판이 시작됩니다. 방청객분들은 휴대전화를 꺼주시고 재판 중에는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DK 모의법원 사건 번호 2017모아 3513 상해 등 사건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재판장인 정희로 판사입니다. 제 오른쪽은 우배석 판사인 왕정희 판사님, 왼쪽은 자배석 판사인 판단일 판사님입니다.
검찰 측 출석하셨습니까? 검사는 출석했습니다. 변호인과 피고인 출석하셨나요? 모두 출석했습니다. 사건의 심리에 앞서 피고인의 권리를 고지하겠습니다. 피고인 일어나세요. 피고인은 이 재판 진행 중에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피고인이 법정에서 하는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직업을 말씀해 주세요. 이름은 앙본의 1994년 10월 6일생입니다. 연인광역시 북구 함부로 550홀 다시 1번지 사랑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홍삼대학교 3학년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공소장을 받아본 사실이 있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피고인 안본에는 자리에 앉으세요.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검찰 측 공소사실 유지 진술하세요. 피고인 안본에 대한 기소 유지를 진술하겠습니다. 피고인 안본에는 홍산대학교 사회학과 2학년 학생으로 2016년 12월경부터 2017년 2월 7일까지 약 2개월에 걸쳐 피해자 이별회를 미행하고 몰래 사진을 찍어 보내는 등의 스토킹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2월 7일 오후 4시경 피고인 안본에는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합니다. 이후 오후 5시경 집으로 귀가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 말다툼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1m가량 떨어진 탁자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현재 정신과 치료 또한 받고 있습니다. 이에 본검사는 피고인 안본혜를 피해자 이별회에 대한 형법 제257조 상해죄,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에 의해 기소하는 바입니다. 피고인 동의하십니까? 뼈를 밀친 건 사실이었지만 실수 없고 반성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스토킹을 했다니요. 정말 아닙니다. 저는 사실 연인 간의 사소한 다툼으로 법정까지 온 것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변호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기 전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가슴을 치고 밀어내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를 밀친 것뿐입니다. 피고인의 위법 행위는 인정하지만 본인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이었으므로 과잉방위를 주장합니다. 주거 침입은 인정하나 본 재판에서 타당한 이유를 입증하겠습니다. 스토킹에 대해서는 피고인 의견과 동일하게 부인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증거 신청을 받겠습니다. 검사 측 증거 신청하세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문자 편집본 및 통화 녹음본과 녹취록, 피해자의 주거지인 저리가 빌라 출입문 CCTV 편집본, 피해자의 병원 진단서 일부, 사건 이후 피해자의 치료를 담당한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 일부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또한 본 사건의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포장마차 운영자, 피해자의 최초 신고를 담당했던 경찰의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변호인 모두 동의합니까? 네, 동의합니다. 검사 측에서 신청한 증거와 증인을 모두 채택합니다. 변호인은 신청할 증거 또는 증인이 있습니까? 피고인의 통장 거래 내역 일부,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상처 사진 3장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또한 피고인의 친구 안시민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검사 측 의견 있습니까?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두 채택하겠습니다. 오늘 공판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공판은 2017년 8월 1일에 열겠습니다. 지금부터 DK 법원 사건 번호 2017모아 3513 상해 등 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찰 측부터 증거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문자 내역 편집본부터 보시겠습니다. 왜 전화 안 받느냐, 계속 이러면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등의 협박성 발언과 피고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사진으로 찍어보낸 후 항상 지켜보고 있으니 벗어날 생각하지 마와 같은 발언으로 피고인의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며 스토킹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별이야, 전화 왜 자꾸 안 받아? 내가 몇 번을 했는데. 제발 그만해줘. 나 너무 힘들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정말 잘할게. 내가 싫다고 했잖아. 싫다고. 그만하고 싶다고. 말씀드린 내용은 2017년 1월 4일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 통화 녹음본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분명한 거부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묵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거주지인 저리가 빌라 출입문 CCTV 영상을 보시죠.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한 2016년 12월경부터 일주일에서 3차례에서 많으면 5차례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인 저리가 빌라에 출입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병원 진단서를 통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밈으로써 피해자가 탁자 모서리에 의해 머리를 다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는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 또한 심각하게 겪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줍니다. 변호인 의견 있으십니까? 피해자는 22개 가구가 사는 빌라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출입문 CCTV만으로 스토킹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인 측 증거조사 실시하세요. 이 사진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의 다툼에서 생긴 피해자의 상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통해 사건 당일 먼저 폭행을 행사한 것은 피해자이며 심각성의 차이는 있으나 피고인 역시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거래 내역을 보시겠습니다. 2016년 4월 20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의 돈을 이체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현 주거지에 보증금을 마련하는데 피고인이 도움을 준 것입니다. 피고인이 이체한 금액은 보증금의 절반에 해당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출입문 CCTV만으로는 피고인이 저리가 빌라에 들어간 행위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은 헤어지자는 피해자의 요구들을 받아들이기 전 피해자의 거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계속해서 피고인과의 대화를 거부했으며 거래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쩔 수 없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검찰 측 의견 있습니까? 먼저 상해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는 전체 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이 상해를 입었다고 하나 그 수준은 매우 경미하게 방어 행동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거침입죄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이체하였다고 하나 채권자로서 행세를 한 사실이 증명된 바 없고 단순히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거침입한 것입니다. 세 번째, 경범죄처벌법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별 통보를 하였음에도 2016년 12월경부터 2017년 2월까지 약 2개월에 걸쳐 미행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검찰과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들을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별애 씨, 노정혜 씨, 방장사 씨, 안심혜 씨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증인들의 권리를 고지하겠습니다. 증인들의 증언으로 인하여 증인 본인이나 증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개별적인 질문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서한 후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증인들에게 증언을 거부할 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대표로 이별애 씨가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들은 모두 오른손을 올려주시고 이별애 씨는 선서하십시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이별해. 증인 노정위. 증인 방장사. 증인 안심해. 먼저 검찰 측 신청 증인인 이별애 씨부터 신문하겠습니다. 나머지 증인들은 법정 밖에서 대기해 주십시오. 증인은 본 사건의 피해자이죠? 네, 맞습니다. 이별애 양이 피고인과 교제한 기간 어느 정도였습니까? 1년 정도 사귀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한 이유가 무엇이었죠? 오빠가 제 핸드폰에 몰래 위치 추적 어플을 설치했다는 걸 알고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이별을 통보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군요. 그렇다면 피고인의 스토킹 행위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헤어지고 난 일주일 뒤부터입니다. 제시된 증거물 외에도 다른 스토킹 행위가 있었나요? 미행을 당했어요. 1년 동안 CC로 지냈던 만큼 오빠는 제 일상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이용했죠. 제 일거수일투족을 찍어 보내고 밤에도 따라오고 정말 무섭고 힘들었습니다. 피고인에게 거부 의사를 표현한 적이 있습니까? 당연하죠. 검사님도 문자 내역을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그만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어느 날은 뒤에서 따라오던 오빠를 발견해서 말다툼을 한 적도 있었어요. 내가 걱정된다나? 어이가 없어서. 아니, 내가 지금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다 자기 때문인데 그렇게 걱정되면 스토킹을 그만두는 게 정상 아닌가요? 본 사건 이전에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으시죠? 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만두질 않아서 결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근데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그냥 풀려난 거 있죠? 그때 증거를 확실하게 모으고 제대로 처벌받게 했더라면 이런 일까지는 안 일어났을지도 모르겠네요.
경찰에 신고하신 이후 피고인의 스토킹 행위는 줄어들었나요? 더 심해졌죠. 아예 대놓고 따라다녔어요. 아침에 집 앞에서 나왔더니 갑자기 나타나고 집 문 밖에서 막 기다리고. 사건 당일 어떻게 피고인이 집에 들어왔습니까? 사귈 때 갖고 있던 열쇠로 들어왔더라고요. 사실 지금 살고 있는 빌라 보증금을 마련하는데 오빠 도움을 좀 크게 받았거든요. 들어와서는 내 집이나 마찬가지니 다시 사귀든지 네가 이 집에서 나가거나 돈을 갚든지 선택하라면서 뻔뻔하게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이별의 양은 어쩌다 상해를 입게 된 거죠? 빌린 돈은 꼭 갚을 거고 어찌됐든 이 집은 내 집이니 나가달라고 했는데 듣지를 않았어요. 끌어내보려고 오빠를 때리고 손톱으로 긁었습니다. 그건 제가 잘못한 게 맞지만 먼저 주거 침입을 한 건 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계속 자신을 치니 저를 밀었고 주위에 있던 탁자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탁자와의 거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힘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거리는 1m 정도였고 저를 밀친 힘은 강했어요. 그러니까 머리까지 부딪힌 거죠. 이상입니다. 변호인 측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이별의 양 피고인과의 이별이 일방적이었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네,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설령 연인 관계라고 해도 오빠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그렇게 싫다고 하는데. 이전에 빌려준 5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한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셨죠? 그건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500만 원은 나중에 돌려주기로 약속했었습니다. 피고인이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빌려주었으니까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은 인정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절대 인정할 수 없어요. 아니 500만 원은 올해 말 그러니까 12월까지 갚기로 사전 합의를 했는데 오빠가 제 집까지 들어와야 할 이유가 있나요? 물론 사귈 때 약속한 내용이지만 헤어졌다고 해서 제가 돈을 갚는 시기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때린 사실은 인정하시나요? 네, 인정합니다. 하지만 집에서 나가게 하려고 한 행동일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검찰 측 증인인 노정희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앞으로 나오세요. 증인은 2017년 1월 3일 피해자 이별의 양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신고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단순 스토킹이었을 것입니다. 왜 단순 스토킹으로 판단하셨죠? 아니, 서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자가 다친 것도 아니고 또한 뚜렷한 증거도 없는데 어쩌겠습니까?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피해자 이별의 양에 대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졌나요? 그때 당시 그 피해자가 스토킹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증거도 부족했고 또한 크고 급한 사건도 많고 그 외 업무도 처리해야 하다 보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측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검찰 측 증인인 방장사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앞으로 나오세요. 증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인 저리가 벨라 인근에서 붕어빵을 팔고 계시죠? 예, 지금도 하고 있어요. 피고인과 피해자를 아십니까? 그럼요. 둘이 붕어빵 사러 여러 번 왔었어요. 참 보기 좋은 커플이었는데 어쩌다 저렇게 됐는지. 어쨌든 언젠가부터 둘이 같이 걷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걸어가더라고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행하는 것을 보신 건가요? 처음에는 속사정을 모르니 요즘에 사이가 안 좋나 생각했어요. 근데 이전처럼 사이좋게 걸어가는 건 내가 본 적이 없어. 남자가 여자를 졸졸 따라가는데 여자가 무시하거나 남자가 여자한테 말을 거는데 여자가 화를 내거나 둘 중 하나였죠. 근데 또 몇 주 지나더니 여자가 뒤를 돌아보면 남자가 휙 숨더라고. 그때부터 좀 이상했어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다툼도 목격하셨다고 진술하셨는데요. 그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밤에 따라가기도 했지만 항상 아침에 여자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장사 준비하느라 일찍 나갈 때가 많으니 여러 번 봤는데 항상 눈을 피하면서 휙 숨더라고. 근데 어느 날은 또 싸우더라고요. 자세히 듣지는 못했지만 남자가 잘못을 했는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사정하더라고. 이상입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증인. 여자 혼자 다니기에 저리가 빌라 주변 환경은 어떻나요? 가로등이 부족해서 깜깜하니 여자 혼자 다니기 위험하죠. 검사님과의 신문에서 미행인지 연인 간의 다툼인지 확실히 대답을 해주시지 않았는데요. 비록 싸웠지만 위험할 골목을 혼자 걸어갈 여자친구가 걱정돼서 피고인이 이별의 향 뒤를 쫓아간 걸로 볼 수도 있지 않았나요?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저는 세세한 속사정을 모르니까요. 이해했습니다, 재판장님. 변호인은 근거 없는 추측성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변호인 주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증인. 이별의 향과 피고인이 싸우는 모습을 목격했지만 자세히 듣지는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두 사람이 싸운 원인이 스토킹이었는지 연인 간의 문제였는지는 정확히 모르시는 건가요? 네, 뭐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변호인 측 증인 안심혜 씨 앞으로 나오세요. 증인은 피고인을 언제부터 알았나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알았습니다. 피고인의 평소 모습은 어떤가요? 정이 정말 많았어요. 제가 정이 얼마나 많았냐면 주변인들을 안 좋은 상황을 보지만이지 못해갖고 솔선수범해갖고 다 도와주고 막 퍼주고 또 학과 점수는 얼마나 좋았는지 과 내에서는 바른생활의 모범이라고 불렸어요. 피고인이 증인에게 이별의 향에 대해 이야기한 적 있나요? 많이 했죠. 제가 지어친 자랑을 얼마나 했는데 요즘엔 하소연을 주로 했고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별애 씨가 평소에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점이 걱정된다고 미치 추적 앱을 깔았다 그랬는데 반성하고 있다고 다시 잘해보고 싶다 그랬어요. 별아 씨가 화가 많이 난 상태라 집에 데려다 주지 못하고 걱정된다고 얼마나 하던지. 피고인이 이별의 향해 이별 통보 이후 한 행동들을 잘 알고 계시나요? 네, 잘 알죠. 피고인 행동이 스토킹이라고 판단할 정도였습니까? 사진 찍어서 보내는 행동이 심했던 것 같긴 해요. 아니, 근데 이 정도 스토킹은 스토킹도 아니지 않나요? 1년 동안 그렇게 문자를 보내하고 최소한의 연락을 해달라 했는데 다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하고 500만 원 빌려준 건 싹 입 닫아버리고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 받은 상황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검사 측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 앞으로 나오세요. 검사 측 시작하세요. 피고인, 2016년 11월 피해자의 휴대폰에 동의 없이 위조 추적 어플을 설치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와 헤어진 직후 피고인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별의 헤어지자는 말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함께 연애를 시작했다면 헤어지는 것도 두 사람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저는 인정할 수가 없었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말대로 피고인의 동의가 없었기에 두 사람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피고인의 행동이 용인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과했다는 건 인정하지만 충분히 할 수 있었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별애 씨가 강력한 거부사를 표출했는데도 말입니까? 네, 저는 별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었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거침입과 같은 행위도 말인가요? 아까 저희 쪽 변호사님이 증거로 거래 내역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엄연히 저에게도 소유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 고려 없이 무조건 주거침입이라 하시면 저도 억울합니다. 그런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그 집은 법적으로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 이별애 씨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집의 실질적인 거주인은 피해자 이별애 씨입니다. 이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전치 사주의 상해를 입게 했죠. 그건 별이가 저를 먼저 쳤고 떼어내려다가 일어난 실수였습니다. 다른 방법도 많았을 텐데요. 또한 이별의 양과 탁자 사이 거리는 1m가량으로 이별의 양이 탁자의 머리를 부딪혔다는 건 꽤나 큰 힘으로 밀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실수였다고요? 네, 분명히 실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측은 반대 신문 시작하세요. 네, 피고인 언제부터 이별의 씨와 연인 관계를 지속해 오신 거죠? 별이와는 제가 전역하고 나는 있었던 신입생 한영회에서 만나 1년간 연인 관계를 지속해 왔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 심하게 다투거나 감정이 상하던 일이 있었나요? 별에는 연락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별이가 사는 집 근처 치안이 너무 좋지 않았는데 저 만나는 날에는 제가 항상 데려다지만 아닌 날에는 혼자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야 겨우 연락이 되는 경우까지 있으니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당연히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MT나 술자리에 갔을 때는 더더욱 걱정이 되니까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한 연락조차 무시하니까 그 일로 사둔 적도 몇 살에 있었죠. 피고인이 이별의 향 휴대폰에 설치한 위치 추적 어플은 이별의 향의 그러한 행동이 원인이 된 것이군요. 네, 저는 별이가 걱정이 되는 마음에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집에 제대로 들어가는지라도 확인하고 싶었어요. 피고인의 행동은 걱정과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군요. 네, 저는 아직도 별을 사랑하고 헤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걱정도 많이 되고요. 그래서 밤에도 따라간 겁니다. 위험한 걸 뻔히 아니까 데려다 주고 싶었던 마음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별애가 그 집을 구할 때 5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대화를 자꾸 피하는 별의 행동에 지쳐 있었고 만약 헤어지더라도 그 문제만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별애는 문 앞에서 기다리면 말할 틈도 없이 들어가 버린 탓에 대화를 하려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사건 당일 피해자를 밀치게 된 정황은 무엇이었나요? 무작정 나가라고 저를 마구치더군요. 대화를 거부하니까 화가 나기도 했고 아무리 체격이 작은 별애가 치민 힘이라 해도 무작정 맞고 있으니 제법 아팠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살짝 밀치려고 했을 뿐이라고요. 이상입니다. 피고인은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검사 측 최종 발언하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피해자는 2개월에 걸쳐서 피고인의 스토킹 행위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왔으며 결국 전치 4주의 상해까지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스토킹 사실에 대해 연인 간의 다툼일 뿐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별 의사와 스토킹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남성이 여성을 얻을 때까지 끈질기게 따라다녀도 된다는 피고인의 왜곡된 시각, 스토킹의 폭력성에 관가한 경찰의 무성의한 대처가 이런 비극을 가져온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실에 대해 과잉방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경미했다는 것을 비추어 봤을 때 과잉방해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거침입 역시 피해자의 거주지에 대한 권리는 명백히 피해자에게 있기에 용인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금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잘못된 방식이 아닌 민사재판 등의 적법한 절차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였습니다. 재판장님, 강력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행위를 지속한 점, 정당한 퇴거 요구에 불응하며 오히려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게 한 행위는 엄격한 처벌을 내려 사회의 인식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과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 최후 변론하십시오. 피고인은 아직 미숙한 24살의 청년입니다. 연인 간에 연락이 되지 않는 문제를 위치 추적 어플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연락이 모두 차단된 상황에서 사랑하던 사람과 법적 분쟁을 일으키고 싶지 않은 마음에 선택한 것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24살의 청년의 미숙함을 헤아려 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전치 4주를 입게 한 점은 피해자 또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이라는 대학생에게는 정말 큰 돈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대화를 자꾸 피하여 자신을 때리는 피해자의 태도로 피고인은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고 과도한 방어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참작하시어 조금이라도 형량을 낮춰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피고인은 초범뿐만 아니라 증인 안심혜 씨의 말처럼 평소 행실이 매우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부족으로 잠깐의 실수를 했던 24살의 청년이 앞으로 살아갈 일들을 고려하시어 적절한 형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하십시오. 지금까지 제가 했던 생각들이 너무나도 이기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별애가 그렇게까지 힘들어하는지 몰랐습니다. 실수였더라도 별애를 다치게 한 것도 사실입니다. 정말 죄송하단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DK 모의법원 사건 번호 2017 모아 3513 피고인 안본혜에 대한 심리를 모두 끝내고 30분간 휴정한 후 이 법정에서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정합니다. 청소 직원들의 휴게실 설치 및 식사 시간 제공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피고현 대표에게 개인정보 무단 연락,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불확실한 정보를 통해 방송을 기획하고 이를 내보내 소비자들로 하여금 원고 측에 대한 부정적 심리를 가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지금 피고 소송 대리인은 증인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저기 시간표 있는 내사수 시간은 진짜 어김도 없는 시간이라고요. 하지만 장혜민 씨와 오솔 씨 모두 이 시간표에 대해 제한 반세를 당시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권리는 우리의 법과 사법부에서 보호해야 할 가장 큰 가치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지금부터 광주 모의법원 사건 번호 2017 모합 3513 피고인 안본혜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토킹 행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지속적인 행위는 명백한 스토킹에 해당되며 피해자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했기에 피고인의 행동은 경범죄 처벌죄에 의해 위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무단 침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의 부동산 거래에 있어 피고인의 금전적 지원이 있었으나 실질적 거주인은 피해자이며 피해자가 누려야 할 평온성이 침해되었는 바 위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해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과잉방위를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사진은 그 정도가 매우 경미하는 반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심각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이 주장한 과잉방위는 인정하지 않은 채로 위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설령 피고인의 행동이 진정으로 상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도 피해자에게는 범죄 행위로만 느껴졌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신체적 피해까지 입혔습니다. 상대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할지라도 상대가 그를 거부한다며 멈춰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일부 혐의를 부인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문자 내역, 피해자의 거주지 CCTV, 진단서, 증인의 증언 내용 등이 의해 혐의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위법 행위가 처음이었으며 아직 피고인의 신분이 대학생인 것을 양형 사유로 고려하여 형량을 일정 부분 감량하였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 형법 제257조 상해죄,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을 적용하고 법정형으로 규정된 벌금형 유기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선고할 수 있는 선고형의 범위는 벌금 510만 원 이하, 징역 7년 이하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처한 상황,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형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일어나세요.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 판결을 불복하는 경우 7일 이내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은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 모의법원 사건 번호 2017 모아 3513 재판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줄까요? 첫 번째 발표팀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차분하게 경연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요. 시간 관계상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질문 한 가지씩만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일부 나왔지만 최초의 스토킹이 제대로 됐더라면 그러면 그 이후의 범행을 뭐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언급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스토킹에 대해서 의율한 법률이 경범죄 처벌법이라고 해서 경범죄 처벌법 3조 1항 41호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그 조항을 의율을 했는데 경범죄 처벌법은 진짜로 그 너무 경한 범죄이고 그건 이제 경찰서장이 나중에 법원에 그냥 약식으로 청구를 해서 10만 원 범위 안에서 받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그럼 스토킹 단계에서는 처벌할 수 있는 게 그럼 이것밖에 없는 건지 여기에서 지금 시나리오 상에서 나온 거 뭐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뭘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고 뭔가는 계속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끝에 결국은 나중에 그게 더 심해져서 이제 형법상의 범죄인 주거침입죄하고 상해죄까지 갔다는 이 스토리 구성인데 그 주거침입 전 단계에서 뭔가 의율할 수 있었던 거는 이것밖에 의율할 수 없었던 건지 뭐 여기서 누가 대표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저희는 맨 처음에 스토킹을 주제로 잡았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는 상해나 주거침입까지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생의 입장에서 법률을 열심히 찾아봤는데 일단 형사재판에 와야 되잖아요. 근데 스토킹만으로는 형사재판에 오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에서 증거 부족으로 뭐 경찰이 피고인을 풀어줬다. 그리고 주거침입을 당했다. 그리고 상해죄를 넣었다. 이렇게 플러스를 해서 재판에 끌어온 거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법률의 필요성이나 네.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묻고 싶어요. 그 스토킹, 그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 관한 특별법이 지금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저희가 찾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은
이렇게 통과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런 법률들이 빠르게 시행이 돼가지고 이런 그냥 스토킹 같은 작은 문제로도 처벌을 받고 피해자의 고통이 덜어질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법이나 찾아본 내용 혹시 뭐 어떻게 형량이 돼 있거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간략하게나마 소개를 좀. 그것까진 모르겠지만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저희가 뉴스 기사를 많이 찾아봤는데 스토킹 범죄가 저희가 주거침입과 상해죄까지 간 것처럼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범죄 처벌법은 말씀하신 대로 재판에 오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더 큰 상황으로 번지기 전에 피고인이 처벌받을 수 있을 정도의 형량 정도는 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교수님 말씀처럼 이렇게 이제 위치 추적 어플 깔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는 경우 사건도 했었고, 그 다음에 문자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보내면 정통법 명예훼손으로 하는 경우도 명예훼손이 아니라 그 불안감 조성으로 해서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놓친 게 좀 아쉽기는 했어요. 예. 그 제가 여쭤볼 거는 재판장 역할했던 친구한테 학생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 형은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지금 징역 4개월에 벌금 200만 원인데. 사실 이 형량이 조금 많이 한 것 같아요. 제 말은 잠깐만요. 다른 시간 관계상이라고 하셔서 징역하고 벌금을 나누어서 지금 선고를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여기 선고하실 때 보면 벌금형 선택하고 유기징역형 선택했다고 했는데 경범죄 처벌법은 10만 원밖에 없으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게 벌금형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지금 200만 원 나왔다는 거는 경범죄 처벌법 말고 다른 상해죄나 주거침입죄 중에서도 벌금형을 선택했다는 의미로 보이거든요. 네, 맞아요. 예, 뭘 선택했어요? 상해죄와 주거침입죄 중에서 어떤 걸 벌금형으로 했죠? 이거를 저희가 꼭 하나만 집어서 이렇게 그 벌금을 해야 되는 것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저희는 그냥 상해죄랑 주거침입죄가 지금 같은 사건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같이 일어난 거라고 봐서 그냥 그렇게 연결해서 그런 개념으로 벌금 200만 원을. 그러니까 원래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기는 저 친구가 했지만. 상해죄면 상해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할 건지 벌금형을 선택할 건지, 그 다음에 주거침입죄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선택할 건지 벌금형을 선택할 건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어느 범죄는 뭐 징역형을 선택하고 어느 범죄는 벌금형을 선택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선고를 하면 제가 너무 변호사라서 그런지 모르는데 피고인 입장에서는 징역 4개월을 받으면서 네. 예를 들어 상해죄로 징역 4개월 받았다 칠게요. 그러면 주거침입으로 징역을 받으면 사실 똑같이 4개월 나올 확률이 높은데, 주거침입을 재판장이 벌금형으로 의율 하는 바람에 벌금형 200만 원을 더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약간의 불합리함이 있어요. 차라리 모든 범죄를 벌금형으로 선택하면 해서 벌금형을 조금 높이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하거나 통상적인 재판은 그렇게 되거든요. 아니면 주거침입이나 상해죄 둘 중에 하나를 징역형으로 의율하고 싶으면 두 개는 징역형으로 의율해버리고, 경범죄 처벌법은 1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거는 그냥 별도로 선고를 해볼 이런 방식이 있는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행한 거에 비해서 좀 과도한 형벌을 받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예. 보충해서 얘기하자면 지금 상해하고 주거침입죄의 법정에 보면 7년 이하의 징역 뭐 해서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죠. 이게 7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 그러면 그건 병과할 수 있어요. 둘 다를. 예, 징역형도 선고하고 벌금형도 선고할 수 있는데 이렇게 또는으로 돼 있으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징역형을 선택했다 그러면 나머지도 다 징역형을 선택해서 가중 감면을 한 뒤에 정역형을 선고를 하죠. 근데 이건 좀 특이하게 어떤 범죄는 벌금형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죠? 그건 어쩔 수 없이 법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중하게 선고하면 여기서처럼 징역형을 선택해서 상해나 주거 침입에 있어서는 징역형을 선택해서 징역을 선고하고 그러면 반드시 병가를 해야 되겠죠. 경범죄는 벌금형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10만 원 이하밖에 선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200만 원 이하가 돼 있기 때문에 실무하고 맞지를 않는 그런 이제 결과가 됐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고 나중에 한번 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팀 발표와 그리고 경연 그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고요. 네, 질의응답이 끝나니까 친구들이 다들 갑자기 이렇게 그 진중한 모습으로 변해버렸는데요. 자, 다 같이 단체 인사 후에 들어가도록 할 때 고생했다고 격려의 박수로 우리 친구들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배웠습니다. 이에 본 검사는 피고인 차인남 씨를 특수협박죄 및 살인미수죄로 기소하는 바입니다. 피해자를 떠나보낼 수 없어 한 행동이었을 뿐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밝힙니다. 아니 여친이가 좋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괴롭힐 수 있는지 저로서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교통사고로 인해 입은 것 같지 않은 상해도 몸 여러 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것이 너무 화가 나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제254조 살인미수죄, 제284조 특수협박죄에 의거 징역 2년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믿었던 이에게 배신을 당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던 점 정상 참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녀가 없는 세상을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두려워서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겪고 있는 이 일을 그녀가 알아주고 그녀가 제게 다시 돌아와 주길 바랬을 뿐입니다.